소중과 걱정이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정서적인 부분이 너무 간과가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가 사교육을 이긴다의 저자 이미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보시기에 이런 제목이 통한다는 건 사교육이 완전히 독서를 이겼다는 현실에 대한 반증인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게 써보고 싶은 것은 여전히 독서는 위대한 분들이 얘기하듯이 가장 좋은 공부법에 틀림없고, 우리처럼 점수로 경쟁하는 곳에서도 독서의 일부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사교육에서 점수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서가 더 많이 보급이 돼서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 사회가 아니라면 독서는 그 자체로 좋은 공부법이고, 좋은 대학을 가든 아니면 훌륭하게 살든 그것에 훌륭한 기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으로 들어오면 독서를 해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오히려 시험으로 접근해서 좋은 사교육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돈을 들이고 정보를 얻어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런 사회에서 굳이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독서를 가지고 입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마이너한 소수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저도 이제 독서를 해봤는데 그냥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한 것보다 그 아는 양이 방대한 거예요. 방대하고 저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인 걸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읽으면 다음번에 호기심 나는 책을 또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 자율적인 공부, 주도적인 공부가 된다는 의미. 그러면서도 들어오는 양이 그냥 텍스트 하나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어휘력도 그렇고, 이해력도 그렇고, 문제 해결력, 창의력, 모든 것을 주면서 공부도 놓치지 않을 그 독서를 왜 놓쳐야 될까?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공부를 했던 걸 보면서, 야, 이건 독서가 정말 좋은 공부법이다. 그래서 혹시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면 난 공부를 이렇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독서를 다독을 해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독서로 하면 저절로 살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대학을 끝나고 이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유독 중국, 일본, 한국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정도였는데,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태국 이런 데서 온 분들은 그냥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탈리아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얼마나 배웠니? 했더니 3개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배웠니? 근데 저는 딱 10년이었어요. 전공까지. 그 부끄러워서 묻지 마라 했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언어를 그러면 3개월이면 된다 그러면 나 오늘부터 다시 아기로 돌아갈래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책을 읽었거든요. 아기 책부터. 그리고 내가 아기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했는데 이게 쑥쑥 증가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보고 오라고 말 좀 하자 하시더니, 너 처음보다 이 대화하는 게 굉장히 늘었는데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말씀드리고, 도서관에서 애들이 삐약삐약 얘기하는 그게 대화잖아요. 일상 대화. 그걸 전부 다 적었어요. 아주 쉬운 대화들. 거기에 제가 읽어가는 그 책의 컨텐츠를 붙이면 그게 대화한 거잖아요. 고급 대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이다. 일상의 언어에다가 컨텐츠를 독서로 붙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더 자신감이 나서 꾸준히 그때부터 읽었죠. 그래서 독서로 했더니 10년 정도 공부했던 영어보다 한 1년 독서했던 게 훨씬 더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이래서 거기서 한번 또 깨치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영어, 우리나라 지금 이 교육, 그러니까 문법 위주, 단어 암기 위주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가 적고 재미도 적으니 이것도 독서와 연계해서 그냥 영어 책을 읽으면 그쪽의 국어는 영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공부를 생각하게 됐을 때 독서를 일찍부터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꿍꿍이었죠, 엄마의. 그러려면 어느 아이가 두부를 싫어한다 그러면 맨 처음 두부를 먹어본 기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안 먹잖아요. 그렇다면 이 엄마가 알려주는 이 독서가 재밌다는 걸 처음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싫은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싫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재밌고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든 독서든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애들이 커서 동기부여를 자연스럽게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동기부여를 할 시간을 주기 전에 경쟁이 시작되니까 독서를 하려고 하면 독서가 재밌다는 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체득하게 하고 싶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시간만 나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죠. 좋은 거는 아이들이 참 고마운 건 엄마가 코미디언이 아니어도 개그맨이 아니어도 막 손짓 발짓을 많이 하고 막 경음을 쓰고 반복어를 쓰고 춤추고 이러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막 했죠. 시간이 없어도. 그러니까 엄마만 만나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림책에 엄청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또 소리를 내주고 코끼리면 코끼리 흉내내고 사자면 사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교감을 하니까 아이들은 책을 자꾸 읽어달라는 거죠. 글을 모르니까 엄마 보고 읽어달라. 계속 읽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읽고 싶다. 그게 이제 한글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속에 이제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는 인간 원래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없으면 혼자서 보게 되고 이거의 연속이었고 그 전에 이제 저는 계속 아이들이 어느 정도 초등학교 될 때까지 일을 같이 했었는데 일을 하고 오면 보고 싶었고 낮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누기도 하면서 또 독서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것이 잠자리 독서 아니면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그러면 아이는 그 그림 보랴 엄마 말 들으랴 엄마의 말도 듣고 또 어떻게 안고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활동 하나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었어요. 담으면서 이거 읽고 나서 우리 누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기 얘기하고 또 엄마가 말하고 싶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도 어렸을 때 이랬는데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흡수성이 많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엄마의 철학이라든가 어떤 지침 같은 거를 흡수하는 게 쉽고요. 그 다음에 책도 보면 그 작가의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책들이 반복되면서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성냥팔이 소녀를 딸한테 읽어주고 있었어요.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서 열심히 읽는데 그날따라 감정을 너무 넣었나 봐요. 그래서 읽다가 참 안쓰럽다 이러고 딱 이제 끝나고 나서 옆에 딸을 보니까 옆에 딸의 눈물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안아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말보다도 뭐 도덕 교육 이런 거보다도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것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친해질 수 있고 재미있고 책을 즐기게 됐고 앞으로도 책을 자기들이 읽고 싶어 하고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나 이제 저녁 시간이 남으면 이 책에서 서로의 생각과 이런 걸 통했기 때문에 공유된 거에서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동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번 주말엔 동물원만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독서 전 활동이죠. 그런 거를 책에서 찾아서 주말에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근데 그게 노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는 터부시가 좀 많이 돼 있는데 노는 거이면서도 계속 대화이고 대화이면서도 또 다음 책을 읽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훌륭한 엄마였다면 뭐 이스라엘 부모님들처럼 야 학교보다는 경쟁보다는 독서 토론을 통해서 해서 막 토론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챌린지를 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도 그냥 평범한 엄마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입시가 있는데 굳이 입시를 피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독서라는 게 이 입시와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거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가까운 영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들이 일찍부터 책을 좋아하게 됐고 충분히 읽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웬만큼 이상은 잘하겠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독서하고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독서를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독서를 놓고 학원을 나가야 될 때가 아니냐 해서 이걸 딱 끊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계획해보면 독서를 꾸준히 조금이라도 더하게 하면서 이 시험도 잘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도 매일매일 이제 갈등의 연속이긴 했죠. 이게 정말 맞아? 너 엄마의 지나친 확신으로 아이들 교육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간혹은 들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제가 찾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교과 연계형 독서라고. 이건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독서의 그 거룩함을 의미를 축소를 시켜서 시험도 잘 보는 독서라고 엄마가 한 거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게 하고 싶고 독서도 하고 싶은 욕심 많은 엄마의 그 스토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시험을 볼 텐데 아이들이 그 시험 보는 과목이 뭘까? 그 시험 보는 과목과 아이가 읽고 있는 분야를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 초등 5학년 때부터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역사가 처음 교과서로 접하기에는 어려워요. 단어도 옛날 고어가 많이 나오고 한자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재미없는 역사를 배울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일상적이고 자기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해주면 어떤 과목이든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5학년 때 하기 전에 만화로 하면 만화에 빠져가지고 역사책을 엄청 재밌게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흐름을 줬는데 재미있었고 이제 5학년 때 역사를 하게 되면 다 그 장면이 기억나고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 딱딱한 교과서가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또 독서를 싫어해서 이 만화 역사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다 아이들마다 순서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화책도 싫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이제 조언을 구하면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영상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만화책보다 조금 더 쉬운 버전이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사극에서 저한테 오는 아이들도 제가 참견하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역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화책도 싫어해요. 그래서 사극을 같이 보거나 추천하거나 어머니랑 같이 보라고 했거든요. 그냥 보면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럼 그게 역사다. 그러면 그게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살았구나 라면서 감정이입도 하고 이게 역사구나 한 다음에 만화는 또 쉽게 보고 이 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마다 어려운 과목이 있다. 만약에 과학이 싫어한다 그러면 과학은 원래 호기심, 일상에서 일어나는 호기심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재미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상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하면서 이런 게 다 과학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요즘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잖아요. 아이가 궁금증은 어떤 걸 하나 가져요. 그럼 그거를 거기다 검색어로 쳐서 나오는 영상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궁금한 거였기 때문에 집중을 엄청 잘하고 재밌는 영상 중에 골라서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반드시 재밌는 대답이 오거든요. 그런 걸 몇 번만 하면 아이는 그 궁금증이 자꾸 해소되는 것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학이야 라고 제가 알려주면 과학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또 영상으로 하다가 책이 좋은 걸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허락을 구하고 다음번 수업은 서점에서 한다. 그래서 큰 서점에 가서 근데 또 서점을 또 낯설어 할까 봐서 막 떡볶이도 같이 먹고 즐겁게 연출을 한 다음에 가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책을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책은 다 좋아할 거다. 그리고 가서 즐겁게 한 다음에 오늘의 목표는 2시간 동안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 책을 고르는 거다. 단 한 권만. 그럼 아이가 2권 고르면 안 돼요 이러죠. 그러면 일부러 애달게 하기 위해서 한 권만 고를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내가 재밌는 거여야 된다. 그러면 미션이 그거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찾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이어도 좋다. 얇은 책도 좋고 만화책도 좋다. 다 허물어져요. 한 권을 반드시 갖고 오는데 왜 골랐어?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 공룡 좋아하는데 공룡이 있어서요. 아니면 제가
나비를 좋아하는데 나비가 그려져 있어서요. 어떤 거든 좋아하는 요소가 그거는 그 아이의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요. 본인만 아는 이유거든요. 그 이유로 그 책을 골랐다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아, 책 좋아하는 거 없다더니 있었네. 이런 이제 한번 선례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면 자기가 고른 책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생겨요. 누구나. 그리고 또 분명히 재미가 있어서 골랐기 때문에 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선생님 그거 너무 재밌어서 3번 읽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책을 어머니가 있는 데서 읽으면 꾸중받을 요소가 있어요. 그림이 너무 많고 뭔가 어머니 판단으로 안 좋은 요소가 있거든요. 왠지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되고 네 나이는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책보다는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전제 조건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어머니 보시기에는 실수인 것 같은 이것들이 재밌다는 것의 연속, 그 다음에 그것을 잠깐 단계를 높여주거나 영역을 돌려가면서 대강 보여주고 이게 과학이다 했을 때는 아이는 과학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이용해서 과학에 대한 편견을 없애서 과학학원을 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절대로 과학학원 안 가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더니 과학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재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 과학을 한 거거든요. 물론 영어로도 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을 보낸 케이스가 있고요. 또 그 똑같은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번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서 제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게만 하면 자동으로 좋아하는 책을 저절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공부가. 그래서 데려가서 오늘은 딱 한 권을 고르는 거다. 아무 영역이나.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가지고 왔는데 두꺼운 역사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큰 책을 가져왔니? 했더니 자기가 웹툰에서 본 내용이 책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거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읽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해서 가져온 책이 상당히 글밥도 있는 건데 이미 이 단어는 그대로 처음으로 보면 어렵지만 이미 웹툰에서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고 그걸 다시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확장되잖아요. 그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우리 따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칭찬을 좀 해주라고 하거든요. 칭찬을 해야지 이게 계속 증폭되니까. 그렇게 해서 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역사와 사회와 영어, 국어는 독서로 한다. 그 대신 선생님은 수학과학은 할 수 없으니 너가 마음을 풀고 수학하고 과학을 학원을 다녀준다면 선생님도 재밌게 이렇게 해줄게 해서 나눠가지고 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미 5학년만 돼도 모든 과목을 그것도 일주일에 2번 만나는 선생님이 다 독서로 하기는 어려웠지만 독서로 시간을 절약해주는 거는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엄청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을 짜는 거를 제가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원래 수학도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너는 공부 잘하기 참 쉬운 아이다. 수학을 학원을 다니고 과학을 학원 다니고 나머지는 독서로 재밌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수학학원이 왜 싫어졌니? 그랬더니 엄마랑 싸우느라고. 엄마가 자꾸 이제 일하시고 피곤하시니까 다그치는 거예요. 잘한 거를 먼저 칭찬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상승인데 급한 마음에 안 한 것을 자꾸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하기 싫어졌다 해서 이제 주관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학원을 거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니랑 3자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풀려서 그러면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는 대신 수학, 과학은 학원을 다니겠다. 그리고 독서는 저는 영어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영어는 선생님이랑 독서로 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면서 잘할 수 있어. 그건 선생님을 믿고 나머지 과목 독서는 너가 엄마 안 계실 때 독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독서를 활용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책을 하나도 안 읽어도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그냥 혼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 그다음에 점수 이런 거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수없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우울증 환자 아이들도 많고 친구들 간에 외로움도 많고 그런 현실적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 아이들의 힘든 것을 어른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미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인력이 가장 큰 자산인 거는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공부의 노예처럼 만들면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경쟁만이 아니라 관계, 협력하는 이런 면들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전혀 놓치고 있고, 또 산업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빨리빨리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 위주,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자면 정서와 창의력을 위해서 지금의 교육은 바꿔야 될 필요가 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책의 이제 한계점은 독서가 사교육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기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 아니 이렇게 좋은 독서 교육을 왜 우리나라는 안 하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좀 목동 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좋은 사교육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이 빨랐을 때의 좋은 점, 누가 이기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빨리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서는 의외로 조금만 바빠져도 독서를 안 합니다. 독서의 가장 좋은 환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장소거든요.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독서를 취미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지, 독서가 좋다고 하니까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또 무슨 블록학원도 다니고 체육도 하고 이런데 독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건 거기서부터 욕심이에요. 시스템이 경쟁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어떻게 개인이 전체를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독서로 하실 마음이 있는 어머니들, 최소한 한 취학 전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교육의 방법을 고민하신다 할 때 독서로 해보시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게 되고, 또 다른 혜택들, 수치화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는 많은 혜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 강의를 이제 다녀보면 초등, 중등, 고등인 계신 학생 어머니들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독서를 할 수 있냐? 당연히 있지만 입시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시험 공부를 과목별로 해야 될 것도 급하거든요. 급한 것과 독서는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하고 싶다 하면, 아니면 어떤 학생이, 제가 나중에는 이제 취업을, 저도 큰아이가 4학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이유가 있어서 이제 영어 교습소를 차렸는데, 저한테 오는 학생들에게만은 독서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 과목만이라도 독서를 중간중간 가미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독서를 심어줬던 그 방식, 통했던 그 일부를 어머니들한테, 중고등학생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도 아이들마다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자기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싫어하던 독서를 같이 한다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로 갈 때도 책은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나라 현실, 입시와 관련된 현실에서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급한 게 어머니의 급함이 더 커지고, 아이는 이미 자기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독서를 하라 그러면 이미 싫은 거에 부모님이 시키는 독서까지 가세가 되기 때문에 더 관계가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게 독서인 것 같고, 좋지만 멀어져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 가면 그야말로 입시 직전이잖아요. 거기에 사치스럽게 독서를 시작하는 거는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최저 공부를 진짜 못해요. 그러면 전 독서 추천합니다. 공부가 길이 아닌 거를 빨리 판단하시고, 그것도 지혜가 있으셔야 되는데 빨리 판단하고 그래, 너 인생 너가 살아라 하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위 10% 20%를 위한 게임에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들러리를 서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업 아시잖아요. 7, 80%가 자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차라리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서관에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독서를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하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언제가 시간이냐면 방학 아니면 시험이 끝난 후에 며칠은 좀 쉬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독서가 워낙 재미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놀고 있는데 공부라는 좀 죄책감도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오면 쉬고 싶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묵혀뒀던 해리포터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본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완벽한 취미인데 저는 뒤에서 생각할 때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 영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낫지 이런 확신이 있어서 영어는 워낙 일찍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걱정을 안 하는 과목이었는데 그래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시험 때마다 1년에 4번 있는 시험 때 아니면 방학 같은 때를 이용해서 좋아하는 책을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감퇴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머리가 큰 아이들은 한 권을 읽어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식책 같은 걸 읽으면. 그랬을 때 몇 권을 읽고 나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숙제를 주거든요. 영어책도 읽으라고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어떠니? 하고 읽고 나서의 소감을 물어보면 선생님 제가 책을 2권 정도 읽었더니 한국어가 이게 막 옳은 느낌 어휘력도 그렇고 굉장히 이해력이 좋아진 느낌이 든다는 본인 소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책을 어떤 아이는 베르베르를 좋아했는데 그분 책을 꾸준히 읽게 했더니 처음에 평가했을 때는 한 3등급 말 요 정도 되는데 그 책을 꾸준히 읽으니까 2등급으로 자연 상승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독서를 하겠다. 이거는 현실 도피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싶을 때 서브로 독서를 넣으면 훨씬 더 그 흥미도 상승하고 이해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 더 힘이 있거든요. 결과도 좋을 수 있고 그런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독서를 하는 부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험이라는 현실에도 통할 것이냐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교과 연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어는 제가 봤어요. 국어책 1, 2, 3학년 국어책을 보면 높게 진입하지 않아요. 한 3학년 때까지는 놀이처럼 글자도 나오고 그런 거 한데 이미 초등 되기 전에 많은 책을 읽어줬고 읽기 독립이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준을 비교하면 교과서보다 읽고 있는 책이 훨씬 어휘력도 높고 그 다음에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걱정 없어요. 뭐 어디 때까지 걱정, 초등 때는 중등까지도 독서를 많이 한 애들은 국어학원 왜 가요? 좀 그냥 해도 잘 보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어휘력이 돼 있고 읽을 줄 알고 읽고 나서 어떤 얘기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법도 많은 용례를 익혔기 때문에 문법도 그런 거지 이해가 되죠. 새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공부일 필요가 없는데 고등 영역에서 시험이다 보니까 고등에서 독서로 안 되는 영역이 한 2-3가지 있는데 하나는 고전. 고전은 독서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고전은 따로 인강으로 뭐 좋은 인강도 있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이제 저희는 무료 인강이 좋은 게 있어서 한 두 번 정도 하게 했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문법도 중등 정도에선 정리를 해야지 고등 문법에서 생소하지 않으니까 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그걸 방학 때마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번 정도 들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영역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논문 같은 걸 읽고 비교, 대조, 요약하는 그런 거를 어렵다 하는데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비문학이거든요. 거기서 변별력이 나니까 그런 거는 많은 책을 읽었으면 빨리 요약하는 그런 게 생겨서 훨씬 그냥 자연스럽게 쉬운데 만약 비문학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지식도서를 많이 안 읽은 거기 때문에 뭐 신문에서 다양하게 읽고 요약하는 걸 배우든가 아니면 부족한 영역, 비문학에서 틀리는 영역의 주제가 경제다 그러면 경제의 어떤 이론들을 써놓은 책 같은 거를 꾸준히 보면서 그 이론을 습득을 해놓으면 어떤 게 나와도 다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독으로 국어는 정복이 거의 된다.
중등 영어에서 정체가 굉장히 심한 게 예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그 문법 공부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업의 거의 대부분이 문법으로 하는데 문법 용어가 전부 다 일본식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안 읽은 아이들이 이 용어에 갇혀서 영어라는 산을 출발도 못하고 계속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중등 영어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책을 워낙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말쯤 되면은 국어 한글 독서가 워낙 빨리 가니까 그 밑에 영어 독서가 따라가는데 해리포터에 특히 이제 꽂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아이들이 몰입하니까 저 정도면 영어를 테스트에서 얼만큼 가 있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지를 살짝 드밀어보고 엄마가 너네가 학원을 안 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한번 풀어볼래? 그럼 네? 그럼 금방 풀죠. 근데 빨리 풀죠. 풀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이건 것 같아요 해서 거의 다 맞는 상태가 되니까 중등은 그냥 마지막 한두 개를 어떻게 할지 자습시키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고등 거에서 고등 내신은 또 천차만별이니까 수능 문제집을 주연면서 이것도 이제 1학년, 2학년 풀어보게 해서 근데 잘 풀더라고요. 왜냐면 뭐 수능 문제 전부 다가 뭐냐면 그만한 문단에 글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형태만 바꿔서 막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읽고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독서의 핵심이니까 수능을 풀었는데 한두 개밖에 안 틀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생각했을 때 되네. 그럼 고3까지 영어 걱정은 조금만 하다가 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내신에 적응하면 되는데 내신이라는 것도 문법이거나 독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학교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완성됐다. 그러면 국어와 영어가 독서를 일찍 하고 조직적으로 한 것 때문에 된다는 면에서 시간이 엄청 중요 과목 2개가 편안한 상태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험 때 되면 시험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방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과목만 독서로 해결이 돼도 나머지 이제 어려운 과목이라는 게 수학과 과학인데 제가 이제 독서로 80%를 달성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100%는 어디도 이제 무리고 그냥 보통 20대 80 법칙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70%여도 상관없고 60도 상관없는데 상당 퍼센트를 독서가 해결해주고 앞장서서 가고 있다.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나머지 20%의 시간을 실속 있게 수학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하고 과학인데 제가 욕심이 많았던 이유는 이 수학, 과학도 저는 재미없게 암기를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는 수학을, 과학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한탄스러워서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저도 처음이니까 몰라서 큰 서점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서적 시장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수학 코너 따로, 과학 코너 따로인데 엄청 인기 있는 책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권씩 사오게. 그러면 이 한 권이라는 게 많이 사자 이러면 부담스러운데 한 권만 사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한 권을 잘 고르기 위해서 엄청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책을 계속 사오고 빌려오면서 그 책들이 뭐냐면 수학, 과학이 우리가 수학이 어려웠던 이유는 수학은 굉장히 추상성이 가장 높아서 애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걸 왜 사용하지도 않을 걸 왜 배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답변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수학이 거기에 보니까 만화로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게 수학인지를 사례를 들어서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였더니 아이들은 그게 수학이다 과학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이거 궁금했는데 재밌네 이거를 연속을 하면서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일상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알게 된 게 결국엔 그게 교과서로 옮겨놓은 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너무 탄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흥미도가 이미 있고 거기에 문제를 보통은 학원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방법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개념은 알게 된다. 근데 결국에는 미적분을 배웠는데 이 미적분이 현실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고 손만 움직여 있는 그 공부 노동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저도 모르지만 이제 동기부여를 할 때 미적분은 막 은행에서도 쓰이고 뭐 컴퓨터에서도 쓰이고 그다음에 뭐 우주과학에서도 쓰이고 너무 많이 쓰인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 한마디가 흥미를 탁 이렇게 불을 켜서 시작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다 같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수학과학 책까지 일부 읽어봤을 때 충분히 재밌다. 그리고 항상 책을 보면 웃고 있어요. 만화책.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만 체크를 했던 건데 수학과학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수학과학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문제 풀기 전에. 거기에 이제 문제를 풀려니까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좀 미안하고 이 재미를 뺏을까 좀 걱정이 돼서 최대한 테스트를 적게 하고 이미 통과된 영역은 빼고 이제 그 학년 안에서 심화 있는 문제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학년의 심화 수학 문제가 선행보다 훨씬 어렵죠. 문제 하나를 푸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일상과 연결된 문제들, 사고력 문제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었고 그런 거를 또 도와주는 학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학원을 보냈어요. 어느 학원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딱 사고력 수학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적은 문제를 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수학학원 보냈어요. 그 다음에 과학도 제가 이제 개념은 그렇게 일상과 연결해서 할 수 있었지만 실험은 저는 잘 할 수가 없어서 실험을 알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해서 실험만 해주는 과학을 보냈더니 수학과학이 너무 재밌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중등까지는 그래도 우리도 대학을 나왔으니까 아이들 수학을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게 하고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를 하면 내신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얘네가 커서 어떤 전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학을 깊이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책으로 계속 책을 찾아내는 일이 어려웠어요. 어떤 책을 해야지 어떤 개념이 생기고 흥미가 계속 연결될까인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추천, 우리가 질문을 잘하면 수학의 이론에 대한 추천 도서 하면 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어요. 중요했던 거는 책을 아무리 좋아도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책 읽어라는 말은 제 기억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놓고 읽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몰아가는 방법은 했을 수 있지만 저 책 좋아서 샀어 바쁠 때 아니면 줄은 아이들이 고르게 했지만 제가 먼저 사놓은 책이어도 자기가 고를 때까지 냅뒀지 읽어라 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요. 어떤 책을 제가 좋다고 읽어보세요 하면 안 읽혀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읽고 싶은 책도 지금 쌓여 있는데 남의 동기화가 된 거를 읽으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철저히 지켜서 자기가 읽은 책, 좋은 책만 읽었고 또 재밌는 게 큰아이 작은애가 닮았다고 하는데 성향이 또 차이가 있거든요. 생각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독서 취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는 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가 읽은 책은 나도 읽고 싶어져요. 그건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이 책을 읽었으니 너도 이 책을 읽어라.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언니는 읽었지만 재밌게 동생은 안 읽는 책이 있고 언니는 손을 안 댔지만 동생은 또 재밌다고 하는 그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존중해줘야 돼요. 재밌게 읽으려면. 왜 우리 애는 책을 안 읽느냐? 그럼 보면 책을 먼저 사놓으시고 이 책을 읽어라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돈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돈. 그러니까 이걸 읽으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 순간 저는 재미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시켜서 하는 공부. 우리 아이가 왜 책을 싫어하는가요?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있는 책을 읽어라. 형이 읽었던 책이니까 너 읽어라. 이럴 때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책을 싫어해요. 아무리 책이 좋은들 뭐하냐. 우리 아이는 싫어한다. 이럴 때 첫 번째가 이제 시켜서 읽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는 삶 자체가 비교예요. 비교.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수학시험을. 너 몇 점 맞았니? 95점이요. 그러면 칭찬이 딱 나가야 되잖아요. 일반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항상 뭐예요? 다른 아이는? 아니면 철수는 100점이요. 그러면 칭찬이 안 나오고 거봐 어제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칭찬과 행복이 나 혼자서 결정이 될 수 없고 항상 옆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내 행복인데 내 인생인데 항상 옆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지 내가 행복한다는 게 참 아이들의 슬픔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슬픔이고.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서도 그렇고 남과 비교하면 저절로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공부를 저절로 싫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해야만 하는 공부를 억지로 시키잖아요. 근데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최상위 그룹 10% 넉넉하게 한 10% 정도는 칭찬이라는 과실을 따잖아요. 그 칭찬의 욕구, 이겨서 오는 성취감, 이 부분이 있고 사교육도 그렇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추진력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90% 아이들이 자기 취향도 없이 취향 개발 못하면서 내가 못하는 거로 경주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패배감, 실패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도 재미가 없는데 독서까지 하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다 이렇게 좋은 독서인데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세계 최저인 거 아시죠? 어머니 아버님도 싫어서 안 하는 독서를 아이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독서를 처음부터 좋아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독서가 좋다는 걸 늦게라도 깨달으셨다면 우리 같이 읽어보자 해서 같은 책을 초등학교 후반 중학생이어도 읽어주는 게 효과가 있대요. 같이 읽어주면서 아이 동화를 가지고 같이 느끼거나,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면 엄마 아빠가 적어도 집에 오면 핸드폰을 끄고 각자 신문을 보시거나 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 독서 시간이다 이렇게까지 열어줘야 되는데, 의외로 독서라는 게 따로 떨어져서 공부 과목처럼 해서 어머니는 열심히 TV 드라마 보시면서 핸드폰을 하시면서 너 들어가서 빨리 독서해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뉘앙스만 들어도 싫어하는 독서를 얼른 해라 이런 느낌이 드니까 취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척을 하니까 또 간혹에 어머니들이 왜 우리 애는 만화책만 읽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을 하루에 하나만 다녀도, 그러니까 수학학원, 영어학원만 다니면 5일이거든요. 월수금 수학, 화목 영어를 하면 숙제가 따라 붙기 때문에 주말까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미 피곤해요. 피곤한 상태에서 독서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라고 하면 말 잘 듣는 애들이 선택하는 책이 만화책이에요. 독서잖아요. 독서고 그다음에 나도 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만화책만 읽어요 라고 할 때는 책을 읽을 정도의 체력은 안 남아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 근데도 독서를 시키고 싶다, 학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독서를 시키고 싶으시면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어요. 너가 가장 가기 싫은 학원이 뭐야? 과학학원 정말 빼주세요 이러면, 그럼 엄마가 과학이 걱정되잖아. 과학을 걱정되는데 그럼 과학은 책으로 읽어볼래? 아니면 학원을 갈래? 이렇게 하면 학원이 가기 싫기 때문에 독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욕심을 확장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딜을 한 게 학원하고 독서니까 이 독서에서 꾸준히 읽으면 억지로 가는 학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반을 잘 다져서 정말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됐을 때 학원을 가는 식으로 하면 좀 절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있죠. 매일 그거는 있죠. 왜냐면 엄마가 공부에 욕심이 없는 엄마라면 독서는 참 사람을 키워줄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됐고, 아이들이 공부를 꼭 1등을 해야지 이런 거는 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잘하는 그룹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목동 쪽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을까, 정보를 찾고 싶어서.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회사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그전에는 반응을 읽을 수가 없었고, 이미 작은 애도 초등학교에 진입했을 때 이제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딸들은 학원을 안 다니는데 왜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다니고는 있어요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독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만 다니려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 이상을 학원을 가면 독서는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니고는 있는데 독서를 주로 하고 있다는데, 이미 그때는 학원을 다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독서를 처음부터 익히고 이러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 더 좋은 학원 찾고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강의가 아주 협소한 퍼센트의 어머니들한테밖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초등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독서가 취미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특히 또 맞벌이 하시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독서는 분명히 제대로 했을 때는 그냥 시험 공부보다는 훨씬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익히고 싶으시면, 그렇다고 회사 갔다 와서 막 또 읽어주고 막 다투고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낭비니까 방학이나 아니면 조금 여유 시간을 뭔가를 빼서 만들어가지고, 사교육의 그 독서 논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꾸준히 책을 읽게 하는 걸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상황이 변했던 게, 제가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는
목동에 학원이 많았기 때문에 입시 정보가, 요즘에 입시 정보가 학교에 있지 않고 사교육에 있잖아요. 그 정보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주말에라도 그런 걸 기웃거리면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제 갔던 건데, 그 사이에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이 엄청 돼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누르기만, 검색만 하면 더 좋은 정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학군지로 가서 그쪽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학원 설명회나 이런 걸 갔다 오면 문제점이 뭐냐면 정보는 좋은데 정보보다는 조바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학원 설명회 갔다 온 날은 꼭 애랑 싸운다, 애를 혼낸다 이러거든요. 왜냐면 어머님 조바심이 딱 했고, 학원도 좋은 프로그램을 주시지만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은 가장 좋은 높은 반의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그냥 발설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저절로 조바심에 의해서 다음 어머니들이 서두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학군지여서 좋았던 점은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 있는가를 들 수 있어서, 거기에 우리 아이가 얼만큼 돼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지 힘이 있는 독서잖아요. 근데 힘이 또 빠지기도 하는 게, 차상위 아이들만 케어하는 수학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가는 방향과 우리가 이렇게 느린 듯 있는 듯 없는 듯 가는 이 독서와의 차이가 있어서 유혹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 독서가 점수 말고도 얻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아이답게 만들어줘요. 시간이 늘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언제든 할 수 있고, 독서는 정해진 게 아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책을 읽다가 또 뭐 하고 싶으면 만들기 막 하고 있고, 또 그림 그리고 있고,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이런 아이다운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갖고 그 막 최고의 아이들이 하는 것까지도 다 갖겠다, 이런 욕심은 진짜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막 흔들리는 엄마의 마음을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조절할 건가가 제 철학을 자꾸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선두그룹에 있으면 만족하는 정도. 우리 아이가 지금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그러지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3등을 하면 1, 2등이 보이고 2등을 하면 1등이 보이는데, 그 그룹 안에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대학을 1차 1라운드라고 보면 고등학교 때 성적을 정산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초등, 중등까지는 점수에 대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은 안 보이고 싶었어요. 그게 그리고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한 게, 어차피 마음이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심리학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때, 우리한테는 마의 삼각지대가 자녀 교육에서는 사춘기가 있어요. 그 사춘기는 계속 전력 지출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는 그 코스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학원과 함께 막 달리다 보면 서서히 이게 아닌데 하면서 선두에 있던 애들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게 막 뒤섞이는 시기가 그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를 급변하는 시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사춘기라는 거를 반항하는 거로만 해석하면 나쁜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원래 어떤 동물이든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맛있는 것도 주고 칭찬도 받으니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2차 성징이 되고, 원래 저의 프로그램이 딱 켜졌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갑자기 어제까진 괜찮다, 오늘부터 애가 반항한다고 할 때는 이제 2차 성징이 끝나고 이제 원래 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화를 낸다는 거는 여태까지는 엄마가 했는데 그게 엄마를 이 아이가 따라준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이 생겼다는 거니까 얼른 알아차리고 엄마가 물러선 다음에 아이한테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싫다고 하면 잠깐 급하더라도 놔주고 해서 아이가 다시 끌도록 해야 되는데, 조바심이 있으니까 지금 더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언제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다른 시기에 더 큰 중단이 오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아이만 보면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시작이 돼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고등학교 때 정말 집중을 해서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춘기부터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인생 2라운드에서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를 보는데, 여기서 존중을 하지 않고 엄마가 계속 밀어갔을 때, 그 2라운드의 모습이 굉장히 멀어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남보다 못한 자녀를 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관계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엄마, 부모 주도이다가 사춘기부터는 점점 더 자녀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춘기를 말하자면 어머니들이 요즘은 애들이 사춘기가 빨라진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경쟁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 엄마 말을 너무 듣고 싶은데도 그게 안 돼서 지치는 시기가 빨리 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적이어서 가진 에너지가 빨리 소진된다고 보니까 더 아이들이 안쓰럽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에 드러나는 수치가 청소년 우울증 수치, 예약 안 하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그 당일 가서는 진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자살률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있을 때는 그냥 걱정인데, 그게 이제 학군지에 있다 보니까 현실로 잊혀질만 하면 누가 어떻다더라 이런 소문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성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가는 물결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게 묻혀요.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되고, 내 아이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게 늘 죄책감이었어요. 우리 시대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못된 시스템, 못된 문화를 주고 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모르겠는 게 또 한 축의 고민이었는데, 아이들을 다 이제 키우고 나니까 노후가 엄청 길어졌잖아요. 이 긴 노후를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해서, 우리 시대가 잘못 만들어 놓은 이 교육 제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딱 현실 요즘 나오는 게 결혼이 싫은 거예요. 아이를 낳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우리를 키우면서 행복해 보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면 굳이 돈 들여서 노력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물질적으로만 있었지 행복을 느끼거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쪽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곳이 SNS고 스마트폰이고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집집마다 스마트폰과 게임 때문에 전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마치 우리가 화목하게 살 것처럼 적대시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도 오면 엄마한테는 핸드폰 뺏지 말라고 싸우고 와서 저한테 와서는 그래요. 제가 스마트폰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참 제가 자기도 싫대요. 그런데도 가면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즐거울 일이 하나 없어요.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가방 갈아 끼워서 학원 갔다 오면 또 저녁 먹고, 그때라도 좀 핸드폰 하고 싶은데 숙제가 학교 숙제, 학원 숙제 기다리니까 하루 종일 공부와 숙제 하는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친구도 못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게 SNS의 그 공간인데, 그 시간도 숙제를 할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제지를 당한다면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저는 무슨 재미로 샀느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밖에 재미가 없다고요.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쯤에서는 막 정말 짠해요. 왜 그렇게 핸드폰에 몰두하는 것 같냐? 그럼 여학생들 경우는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톡방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웃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 학교에 갔을 때 소외당하지 않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웃는 것에 나도 웃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그 노력, 그리고 또 그게 재밌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밖에서 놀던 거를 얘네들은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놀거리가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있어서 측은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공격하면서 스마트폰이 막 깨지고 버려지고 감춰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물어보시죠.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이 그러면 길어지죠. 아예 마음을 보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을 사주기 전이면 이미 이게 너무 집중력을
뺏는 그런 거라서 저절로 우리도 제어가 안 될 때 많잖아요. 성인도. 그랬을 때 사기 전에 사용 규칙을 미리 만들어서 가족 회의로 만들어서 딱 냉장고나 붙여놓고 이제 몇 시간을 사용한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시간을 해야 돼. 한 번에 하면. 그러면 이제 엄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2시간. 아이는 3시간, 엄마는 2시간 이렇게 조절을 해보고 또 하루당 주면 어느 날은 공부할 시간이 길어지는데 공부도 하고 2시간도 해야 되면 잠이 미뤄지니까 한 일주일 단위로 20시간 어때? 10시간 어때? 라고 하고 그 10시간은 본인이 활용하면서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계획표를 같이 짜는 거예요. 계획표를 짜서 꼭 붙여놓고 그래야지 애들하고 안 싸우거든요. 계획표 없이 대화를 하면 항상 엄마는 잔소리한 쟁이가 되는 건데 계획표를 같이 짜고 게임이나 휴대폰 사용 계획도 같이 짜서 어떻게 할 건지 오늘은 해야 될 일이 뭐야?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럼 핸드폰은 오늘은 게임은 언제 할 거야? 뭐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고 조절해서 실현하고 잘하고 왔을 때 칭찬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저도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다른 애들 다 사주니까 저도 사줬거든요. 독서와 공부 주도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몰아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중에 규칙을 만들어 내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금단 증상도 있어요. 이걸 안 했을 때 우리도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멍한 상태가 한 3일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이제 디톡스를 하고 난 다음에야 심심해지니까 독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공부든 독서든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먼저 아기 때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빨라져서 대화가 안 되는 상태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 제가 극단 처방으로 아이는 우울증이거나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미 무기력하고 공부도 재미없고 인정도 못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를 한 2달 정도 세이브하면 꽤 돈이 되거든요. 다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든 강원도든 아니면 동남아든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학원을 끊어준 덕분에 엄마 아빠가 이런 걸 계획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공부 얘기 안 하고 정말 노는 쪽에 집중을 해서 갔다 오면서 영어를 해야지 대화가 되네.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어 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학원을 안 다녀준 덕분에 이게 마련된 거 막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이 매번 이게 돈이 들어가구나 엄마 아빠의 돈. 그러니까 엄마 내가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면 여행 자주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의외로 가족끼리 행사가 많지 않아요 요새. 그러니까 모든 게 공부로 초점이 있고 조바심이 있다 보니까 주말이라도 아껴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건데 하기 싫은 거는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을 준다고 해도 효과 안 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로 하려고 하면 짧은 시간에도 효과가 나는 게 일이고 공부인데 그게 안 돼 있는데 가족끼리 재밌는 볼링을 치든 아니면 같이 게임을 하든 스마트폰 게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깔 웃다 보면 부모랑 나랑 대화가 잘 통한다 싶으면 반드시 또 부모님의 요구사항이나 바람을 들어주고 싶은 게 아이들의 기본 마음이거든요. 그게 깨져서 문제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스마트폰만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재밌는 시간을 안 가졌구나. 우리가 아이들 마음을 모르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해야지 겉에 있는 그 스마트폰, 폰압이라고 해서 폰만 압수한다고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안 보시는 주무실 때 아이들 이불 밑에서 계속 핸드폰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폰이 압수가 되면 친구들끼리 공폰을 또 빌려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또 의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뒤에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사춘기가 넘어간 아이들은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뭘 해야 되고 지금 정도의 인터넷 정보 수집력이 있으면 약간은 조금 한가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진입을 안 하고. 왜냐면 정보는 다 있으니까. 제일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길 바라겠지만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학군지에서 벗어난 곳에서 거기도 장점이 있거든요. 엄청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많고 거기서 이것저것 어린 시절 해볼 수 있는 활동도 하면서 여전히 독서를 하면서 학교 정보, 시험 정보를 얻어서 잘한다면 그쪽 전형에 맞는 좋은 대학을 가는 길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경쟁에 치여서 행복하게 하루도 살 수 없는 문화잖아요. 여기에서 자문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솔직히. 원래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고 그게 꼭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목숨도 버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버리는 거 보면 심리학적으로 연구에서도 돈이 많다고 최고의 대학을 갔다고 우울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습성, 이 비교 문화, 습성,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 문화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여쭤봐요. 막 말씀을 드려도 계속 고집을 하고 계실 때 혹시 어머니 누구의 자녀를 비교하는 분이 있으시죠? 물어요. 혹시 뭐 언니의 대학 잘 간 딸이라든가 조카라든가 친한 친구의 아들, 사촌 누구 없으세요? 직장에 누구 부장님 딸 없으세요? 그러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친정엄마이신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 경우도 있고 남편한테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나도 이렇게 잘했어 칭찬받고 싶은 욕구에 이렇게 이걸 못 넣는다는 이제 실토를 하세요. 근데 그게 다 결국에는 아이도 괴롭게 만들고 되지도 않고 결과도 없고 나도 계속 아이를 괴롭히는 역할만 하고 결국엔 칭찬도 못 갖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우리 엄마들이 나를 찾고 모든 행복은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찾고 우리 아이도 자기의 결정권을 주고 그리고 나의 이 쓸데없는 집착 나의 아픔을 아이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집착 이걸 내려놓으시면 어떻겠냐 그 제안을 드려요. 그 친구의 따님이 좋은 대학 간 것과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잘 간 거는 운도 있고 잘한 거니까 칭찬을 해주고 부럽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절실하게 한참 얘기를 하면 주로는 우시죠. 우시면서 맞아요. 그건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네요. 근데 반성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때라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아이한테는 또 다른 이제 관계 회복이 오고 행복이 오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재밌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 놓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 좋은 대학을 갖다 쳐요. 그래도 관계가 너무 대면대면하고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되지 또 뭘 바라느냐 이런 식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금수저일 수 있는 게 영어를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독서를 또 제가 너무 좋아서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또 교수소로 나와서 아이들 공부 곁에서 지켜봤고 그다음에 또 남편에게도 그런 토의를 많이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있으면 분업이 돼야지 다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미리 이럴 때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냥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합리적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른 분업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싶은데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이 정도 있어. 근데 이런 걸 해야 돼. 그럼 나는 이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면 제가 아이들 막 독서를 해주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설거지나 다른 가사노동이 남편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해라고 아니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취사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미리 또 판이 안 짜져있으면 육아 독박을 쓰게 되면서 어머니들이 더 힘드시죠. 근데 또 요즘에는 과열이 더 갈수록 교육이 과열이 되니까 아빠도 가세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이 경쟁적이고 억압적인
공부 분위기를 같이 가면 아이는 주눅이 너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열성이신 분들이 정서까지 고려해서 간다면 더없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 경쟁교육 그대로를 부모님이 합세해서 하시는 경우 아이들의 우울한 상태, 불안도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안쓰럽죠. 그래서 정서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되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우리끼리 교육 철학을 자꾸 만들면서 부부끼리 그거는 하지 말자. 놓는 영역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누군가랑 내가 엄마 아빠도 계속 경쟁 문화니까 자랑을 하게 되고 비교 문화는 비교가 자연스러우면서 또 자랑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거에서 풀려나질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공부 대충 시켜도 돼 라고 하다가도 결과가 나올 시점에는 아빠가 욕심을 또 더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정말로 이렇게 했더니 행복한가,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면서 놔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대화를 하면서 놔주면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아이들을 만들지는 않지 않느냐. 대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대학에 가면 뭔가 신천지가 있나 보다, 자유가 있나 보다 했지만 그 성실성으로 대학을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취업이라는 과문이 3, 4년 후에 또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필답고사에 공부를 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그다음에 내신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말을 잘 듣고 입시를 해서 일찍 24살 되자마자 취업을 한 어머님들이 계신데 좋은 취업을 했잖아요.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려고 새벽까지 일하고 저녁 늦게 이제 주말까지 일하는 걸 보니 자기가 죄를 진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중간에 왜 잠깐 쉬지도 못하게 했을까라고 후회를 하시면서 공부를 잘했던 어머니나 애들이 못했던 어머니나 하시는 말이 교육의 탓을 그때 정신없게 막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관조 멀리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 있다. 이 얘기를 하셨고 이런 걸 알았더라면 그때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 조바심에 의해서 넣었던 많은 것들을 빼고 여행을 많이 하고 좀 많이 놀릴 거 그랬다. 아니면 책을 읽힐 걸 그랬다. 근데 지금 한참 진행 중이신 부모님들한테 그게 안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고 내년이라는 게 보이질 않고 하니까 그 조바심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인생에 대한 책이나 어머님, 아버님이 책을 보시면서 좀 인생 얘기를 하시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게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했더니 좋은 대학은 아이가 갔는데 왜 강의를 엄마가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딱 허를 찔른 맞는 말이에요. 그게 슬픈 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독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찔리는 부분이 원래는 잘된 교육의 선진 교육에서는 아이가 모르던 것을 아이가 경험해서 깨닫고 알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나라 입시에는 빨리에다가 중점을 두고 경쟁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입시를 누가 빨리 정리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를 접목시키냐가 그 대학의 레벨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없는 엄마였고 독서만을 한 사람이었으면 우리 아이는 학교를 별로 못 갔지만 독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또 좋은 대학을 갔다라는 게 말을 듣고 싶은 이유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면 엄마가 주도해야 되는 게 상당히 커요. 저도 거기에 열성 엄마였던 거죠. 형식만 독서로 했다 뿐이지 열정이 학원 다닌 어머니들보다 덜했다고 볼 수 없죠. 오히려 더 했지 않을까요? 아닌 길이 나지 않은 것을 내려고 하는 그 열정을. 그래서 그건 부끄러운 면입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있었던 것을 탓해야 되는데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공교육 안에서 되는 교육에 대한 그 소망? 이런 게 굉장히 크죠. 아이가 10명이면 다 10가지의 상의가 필요할 텐데 일단은 작은 아이는 영재고를 나왔고 영재고가 카이스트 부설이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카이스트를 가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엄마의 이제 욕심은 뭐가냐면 카이스트만 해서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 붙는 게 아니니까 반이 될 수도 있고 80%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입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뭔가 입시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이 영재고는 또 카이스트를 갈 걸 대비해서 나름의 주도적인 개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갈등 상태가 있었죠. 되도록이면 시험 점수도 성적도 거의 안 보여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대학생인 것처럼 물러서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카이스트를 갔고 지원은 서울대도 했는데 서울대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가서 됐고 그다음에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일찍부터 강요된 전공 적합성 저는 아직도 저의 적합한 일을 찾아서 50대에도 헤매고 있는데 10대 중반 정도부터 어느 학과를 정해서 준비를 하면 유리하잖아요. 그 선택에 아이가 충분히 자기 성찰을 하거나 찾아본 경험이 없이 찾는다는 게 참 무모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욕심이 있는 엄마가 나서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할까? 피상적인 상태에서 묻는 거죠. 꿈이 빨리 자라는 애도 있지만 늦게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큰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아주 늦게 있는 상태고 결정을 하면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가로 해서 물리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잠정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그렇게 정하니까 일관성과 그 집중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책을 읽어도 물리책을 읽어야 되고 시험도 물리를 더 잘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물리학과 학생이 돼 있는데 고3 때가 돼서 원서를 쓰려고 하니 아이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물리학과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직윤을 받아서 물리학과를 쓰면 거의 이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합격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영재고 과거에서 물리를 아주 많이 공부한 친구들하고 가서 경쟁하는 게 좀 안쓰러운데 일반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본인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과를 굳이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친구는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시 준비가 모의고사가 성적이 편차가 별로 없이 계속 꾸준한 거예요. 서울대를 이쪽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일에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로 대략 공대 안에서 골라갈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재수를 시키는 건 또 힘드니까 재수를 안 시키기 위해서 양다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럼 물리학과가 아닌 어느 과를 쓸 거냐 해서 전공 적합성이 탁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는 전부 다 예비 물리학도로 돼 있는데 새로 하나 원서를 써야 되는데 무엇을 쓸 거냐인데 그냥 버리기가 너무 전교 1등을 해놨는데 그래서 거기서 의대는 가기 싫다고 하고 당연히 되지도 않겠지만 1%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일단 돼서 정시에서 잘 나오더라도 수시에서 합격하면 이제 여기서 입시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자기가 미술도 좋아하고 손으로 만드는 것 좋아하니까 치대 정도는 그래도 의사라는 느낌보다는 뭔가를 손으로 만들면서 한 건 치대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1% 가능성을 믿고 지원을 했어요. 치대를 준비했는데 교수님들이 예리하시죠. 딱 보는 순간 너 여기 왜 왔니? 근데 자기가 소신이 있었으면 거기서 충분히 이런 변화 때문에 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화를 잘 못하겠더라고 해서 잘했다. 엄마 욕심 때문에 지원은 했는데 그냥 정시로 가지 뭐 해서 정시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적성 어떤 학과를 지망하는 그런 게 별로 없이 물리를 좋아했고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건축학과로 했죠. 그것도 슬픈 이야기인데 원래는 또 수시로 준비해서 건축을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온 학과를 그렇게 충분한 사고 없이 건축을 한다는 것도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판단은 제가 대학도 그렇게 다녔고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고 입시를 보다 보니 몇 가지 좋아하는 걸 조합으로 영문학과를 갔는데 영문학이라는 것과 내 직업과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가 자기 성찰을 충분히 안 하고 대학으로 이끌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점에 상관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를 안 했으니까 천천히 적응해 나가라 해서 초반에는 좀 적응이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좋아하는 물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나갈 수 있었지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적응하니까 4학년쯤 되니까 이제 건축학과에서 뭐를 배우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겠다. 근데 거기에 점수까지 강요를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휴학도 충분히 하면 할 수 있고 졸업할 수 있게만 하자라고 해서 거의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았다고 했고, 이제 진로와 관련돼서 직장을 좋은 걸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말 20년간 피나는 노력을 해서 최고의 직장을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1년, 2년도 안 돼서 퇴사하는 사람들의 그 비통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30 전에 시행착오하면서 자기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성공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두 딸들한테 많이 했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했던 노력은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또 좋은 직장으로 짜잔 하고 보일 거야. 이거를 놔버렸어요. 1라운드에서 나도 할 만큼 했다. 아이들 입시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도 정서 상하지 않게, 아이들 색깔 변하지 않게 자기 색깔 유지하면서 잘하고 왔으니 충분히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놔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색깔을 찾겠지 라는 생각으로 진짜 성적 같은 건 거의 묻지도 보지도 않는 상태로 지금 몇 년을 온 거잖아요. 그 안에서 본인들은 잘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둘 다 공대생인데 진로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신기한 건 둘 다 좋아하는 미술과 관련을 갖는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인데 건축이 아니라 공학을 아는 미술학도. 둘째도 워낙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공학을 전공할까 디자인 쪽으로 할까 고민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학을 잘하는 친구들 워낙 많고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거기에 일렬로 서서 그 줄에서 뒤에서 따라가느라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이 공학이라는 걸 이해하는 한에서 미술이라는 걸 입혀서 너만의 색깔이 있으면 네 방향으로 뛰면 너가 1등 아니냐. 1등 할 필요도 없지만 이 고민으로 몇 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미있어서 미술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아이는 산업 디자인을 선택을 최종적으로 했고 큰 아이는 이제 자기 성향을 살려서 고민을 하도 많이 할 때였는데 그러면 생각은 갇혀 있으면 어려우니까 바깥으로 알바를 다녀보라고, 그래서 몸 쓰는 거부터 하라고 해서 그냥 뭐 지인들도 있고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도 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바를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알바를 하다가 관련하시는 분이 이제 대화를 해봤나 봐요. 딸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 이거 잘 맞겠다라고 해서 샌드아트를 권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제안을 받으면서 우리 딸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 딸이 이걸 좋아만 하면 정말 너무 좋겠다 했는데 딸이 그 제안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안을 받아들인 날이 대학 합격한 날보다 훨씬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졸업 전에 그 샌드아트를 익히면서 연습 중인데 다른 것들은 공부를 딴짓하다가 이거 해야지라고 해야지 공부를 했는데 그 일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집중이 잘 되고 재밌다. 자기의 취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입시에서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찾았다. 굉장히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복이 있다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도 벌어야 되겠죠. 벌어야 되지만 거기서 첫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다른 거로 나아가는 건 그 딸의 선택이고 재밌는 영역을 찾았다 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아직도 찾고 있고 이제서 찾고 있는 영역을 30년이나 빨리 찾았다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기뻤습니다. 진학 진로에 대해서도 역시 행복관, 아이들의 성향, 취향 이런 걸 고려해서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략하고 점수 몇 점이냐가 나의 학과를 결정하고 있는 이 세태는 사실은 우리끼리니까 이게 다 뭉쳐서 하지 한 발짝만 멀리 나가서 외국인들이 이런 제도를 보고서 정말 놀라는 일들 많잖아요.
부끄러워요, 사실은. 이렇게 분화되지 않는 이 철옹성 같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잘 키웠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자아실현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남편은 돈 벌으라 하고, 저는 이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각하고 좀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계속 써서 미약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동참하다 보면 언젠가 시스템이 바뀌는 그날 아주 작은 컨텐츠가 돼서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속도가 달라요. 저희 큰딸을 보면 책도 빨리 읽고 하지만 생각을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스타일이지 아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딸은 책을 읽어도 읽고 나서 저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소통을 좋아하고. 그걸 시켜서 할 수 있겠어요? 둘 다? 자기 색깔인데 둘 다 그렇게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색깔을 다르게 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8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럼 그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면 학원을 갔을 것이고 빨리빨리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이 지진아를 나는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보냈을 때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많은 진짜 훌륭한 영재들이 문제풀이 하다가 문제풀이에 지쳐서 창의력과 탐구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잃는 게 참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존중하고 싶은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부터 힘들었던 게 이 입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은 뒤로 미뤄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현실과 막 교류하면서 빨리빨리 교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런 아이는 즐겁게라도 하면서 결정의 시간을 유보해 주는 게 엄마의 가장 큰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서를 가지고 아이가 즐겁게 가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취미를 넣고 하면서 갔지만 최종적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가 상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작은 친구 같은 경우는 꿈이 계속 변하면서 역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빨리 발을 뺐어요. 거기에 제 생각을 자꾸 감히 하는 순간 아이는 괴로워질 거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도 걱정을 안 하는 게 힘들었어요. 걱정은 되는데 걱정을 안 하는 것. 그러려면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게 많은데 그 시행착오가 설령 엄마가 뭐 어떤 하고 싶은 학점이라든가 이런 목표보다 못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면서 갈 거라는 그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시간을 엄마가 자기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안 보일 텐데, 내가 좋아하는 게 없고 내 인생이 없다 보면 아이들 인생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작은 아이가 고3일 때 내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 부분이 아이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많이 사라진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오고 있었는데, 작은 아이는 눈치도 빠르고 감정전이 이런 게 잘 표현되는 아이니까 대학도 이제 방향이 정해졌고 하니까 이상했나 봐요. 그 코로나 있고 이럴 시기에 고3이었는데 엄마 여기 좀 앉아보세요 이래요. 갑자기. 그래서 앉았더니 저한테 엄마는 꿈이 뭐세요? 이래요. 저보고. 근데 제가 꿈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고, 애들 교육 끝나면 이것도 하고 싶고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 트랙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다가 엄마가 꿈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엔 엄마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어졌어. 저도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얘가 많이 컸죠. 거기서 막 울더라고요. 막 울어 서글프게 울면서 저희 때문이라면 이제 그 고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엄마 꿈을 찾아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제가 얼른 그치게 하면서 미안하다. 엄마가 자신감이 없는데 며칠 시간을 주면 다시 생각을 열심히 해서
엄마 인생을 찾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이제 찾아보니 이 긴 막 교육의 터널에서 고민했던 이것들, 많은 상담,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아이들과의 고민, 이거를 좀 글로 남기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해보니까 책 읽고 글 쓰는 게 또 해본 적은 없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딸들한테, 성인이 된 딸들한테 엄마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카톡으로 막 박수도 오고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들끼리 각자 자기 색깔이 있는 성인들끼리 딱 이렇게 무슨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미 그게 행복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가는 게 행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아닌 쪽을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그래서 그 4명 가족에서 4분의 1인 내가 남은 여생을 아이들 못지않게 재밌게 사는 것에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 열풍은 모든 것에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요즘 의대로 몰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 산업이 너무 좋아져서 외국 분들이 와서 의료 치료를 받고 가니까 그런 부분은 국위선양도 되고 대한민국 그 의료가 좋다는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생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국가 차원으로 보면 주변에서는 정말로 나는 과학을 연구하고 싶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의대를 간 경우가 있거든요. 또 거기서 잘 적응한 부류도 있겠지만 적성이 아닌 곳에서 사람이 평생을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가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힘들었던 또 부모님 말씀도 들었어요. 자기는 절대 의대 적성이 아니어서 피만 보도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랬는데 너무 강력하게 요가실 가셨는데 결국 자기는 극복을 못했다. 일이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유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그게 적성이 아니라면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대화도 많이 듣고 저도 즐거운 일을 찾아 아직도 헤매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정도만 된다면 내가 이 길어진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매일매일 잠있게 사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니까 의대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 중에 피를 너무 무서워해서 병원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에서 애를 밀 수는 없어요. 저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한다고 했으면 인정받는 일이니까 저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병원을 무서워했고 무서워하는 일을 해라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또 사람 마음이 다 100%가 아니잖아요. 큰아이는 수시를 준비했고 결국엔 정시로 갔거든요. 같은 해에. 정시로 갈 때는 전공적 합성이 막 무너지고 누가 몇 점을 더 맞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수시에서도 점수가 높으면 의대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 컨설팅 하에서는 의대를 먼저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모순인 거죠, 엄마의.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엄마 저 가고 싶어요 이랬다면 속으로 좋아하면서 박수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했는데, 그 정시 시스템을 보면 3번을 쓰게 돼 있어요. 티켓이 3장인데 건축학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수에 대한 관리 때문에 다군에서는 의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소신을 다 지키지 못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나머지 가군, 나군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하나를 가야 한다면 최고의 대학도 아닌데 갔다는 그게 결국엔 재수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 재수를 막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의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 가군에서 합격을 해서 다니죠. 둘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권유했으면 당연히 안 갔을 거고, 큰 애도 큰 거부감이 있는 아이는 아닌데 저는 의사는 싫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싫다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걸, 의견이 별로 없는 아이가 그 정도 얘기하면 최대한 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시스템상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썼지만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아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근데 이제 좀 그 과학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더 많아서 좀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실패를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서 의사로 가야지만 안정되고 지위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과학을 연구하고 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면서도 충분히 잘 인정받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시스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건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유럽 쪽의 여러 나라들을 답답해서 탐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핀란드 교육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거기는 특별반이 있었어요. 특별반이라는 게 이름이 특별반인데 사실 우리로 치면 열등반이에요. 그럼 거기는 아이들이 어떤 걸 모르면 중간에 손을 들어요. 그럼 보조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걸 보충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정상적인 이해가 안 되면 남아서 특별반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나머지 반처럼 이렇게 될 텐데 그 친구 표정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이게 있냐니까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이해를 받으려고 설명을 들으려고 있습니다인데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특별반에 있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 나는 이거는 못 하는데 다른 건 잘한다. 그래서 이건 못 하니까 설명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화감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떤 건 잘할 수 있지만 또 뭘 못 하잖아. 체육을 못 한다고 그걸 체육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전 주눅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체육을 못하니까 그거만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그냥 골고루 잘할 수 있는 건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제 특별반이라는 이름도 되게 멋있잖아요. 열등반이 아니라 특별한 니즈가 있는 반이니까 그 반에서 케어를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라의 위대한 일을 지도자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만을 가지고 사람마다 아인슈타인이 8살부터 말을 했듯이 글을 알았듯이 그렇게 기다려준 덕분에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을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경쟁을 막 시키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무기력감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걸 다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교육이라는 게 문제가 그 앞에 서 있는 그 평가하는 항목, 우리는 문제풀이죠. 암기와 문제풀이를 잘하는 아이로 쭉 줄 세웠을 때 뭐 악동 뮤지션을 공부로 경쟁시켰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느끼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의 모두 다른 그 가능성을 일찍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못 봤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부를 못하면 중하위 단계는 진짜 학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재밌는 거 아니면 다 자고 싶을 텐데 그럴 때 다 같이 수업 시간 안에 어떤 책을 지정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책 아무거나 읽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뭐 기계에 관심이 있는데 난 수리공이 되고 싶다. 그래서 수리공에 대한 만화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친구가 나와서 나의 미래를 기계 수리공으로 발표를 할 때는 눈빛이 살아있을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을 연구할 텐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는 그 비난,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런 걸 못하는 그 열등의식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분노가 굉장히 치밀거나 나를 놓거나 그래서 그 캥거루족처럼 계속 집안에서 30대, 40대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엔 내가 좋은, 내가 호기심 있는 영역을 발현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중하위에 있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잖아요. 잘할 것 같죠? 못합니다. 못하는 아이를 학원에 보냄으로써 부모님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지 나는 절대로 호명되지 않는데 잘하는 걸로 열등 반에 들어가 순서가 딱 있는 반에서 못하는 반에 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를 그냥 들어서 공부해서 따라간다고요? 올라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독서로 만약에 이 아이들을 그때서 우리 아이는 중하위로 너무 못해 그러면 선생님을 붙이든 독서 학원을 가든 학원 가는 대신 독서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좋은 책을 10권만 읽는다. 그럼 거기서 자기의 어떤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 없이 독후감 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읽어서 만화책이어도 그럴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게 생겨요. 의욕이 없는 많은 무기력한 아이들을 생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생긴 것 그것에다가
그거를 틀니를 걸 때도 이렇게 기본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걸려면. 그럴 것처럼 그 한 가지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그거에서 생기는데, 독서라는 게 그 책 한 권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간접 경험이 있고 거기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줄 텐데, 그 많은 시간에 일부라도 책을 읽게 한다면 거기서 의욕이 생길 거고 자기 관심사가 생길 것 같고, 또 신기한 건 저 해봤는데요.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한테 독서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어휘력이 확 성장이 하면서 여태까지는 시험지 지문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음에 윗글을 읽고 다음에 올 말을 유추하시오. 유추가 뭔지를 모르는데 유추가 뭐 하는 걸까? 근데 그 유추라는 말이 내가 한 독서에서 생길 때까지 계속 읽다 보면 이해력이 높아지니까 현실에 나가서도 간접 경험도 있고 자기 생각도 살아있고 어휘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든 인정받고 사는데, 그렇지 않고 발현되지 않으면 잠으로만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만 있으면 부모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도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을 수 없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게 안 되니까, 공부가 중하위시면 1000명 중에 1명은 늦게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건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서 차라리 그럴 거면 믿음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는 좀 못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의 인성은 진짜 최고라고 믿고 뭐든 해서 살 아이라고 아빠는 믿는다. 엄마는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은 그 꿈틀거리는 그 욕구, 그런 대화를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어느 정도 냉정하게 해서 지금 당장 한 3, 4개월, 6개월 공부 안 한다고 큰일 안 나거든요. 앞으로 많이 안 할 텐데 지금 안 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과감하게 부부가 상의하셔서 준다면, 그게 독서라면 공부를 시켰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아기 때 엄마가 이 세상의 신이고 최고일 때, 그때는 엄마가 하라고만 할 수 있지만 그때도 엄마가 재밌게 해줘야지 재밌는 거지, 독서가 그냥 재미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종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과 종이까지 연결은 엄마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독서를 싫어한다, 이거는 좋아할 수 있는 통로가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책이 좋다는 거를 익히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선생님의 권유로 책을 읽었는데, 어떤 동화책 읽었는데 너무 재밌다, 근데 거기서 칭찬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애는 또 막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 처음 스타트를 누가 해주느냐인데,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이고 주로는 어머니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몇 권만 재밌게 읽어줘도 되는데 그거를 나는 안 읽고 아이만 읽게 한다, 이거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가 속으로는 말은 이제 재밌게 놀고 편안하게 했지만 속에 엄마의 생각이 흐르고 있잖아요. 너희들을 공부도 잘하게 하고 어린 시절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이 큰 욕심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이들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생각을 천천히 귀납적으로 가게 하지 않고 엄마가 연역적으로 정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늘상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믿었던 건 그래도 학원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좋아하는 독서를 만들었고 거기에 사이사이에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나은 걸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가서 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둘 다 하는 말이 아주 어렸을 때 독서로 이렇게 공부를 한 건 정말 천운인 것 같아요.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행운인 것 같아?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독서로 공부한 게 아니면 학원을 더 갔을 것 같아요. 저도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계속 공부만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아니잖아요. 점수를 잘 맞기 위한 공부를 계속 하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두 아이들한테 다 듣고, 사실은 이 책을 쓸 용기가 없었어요. 힘도 다 빠졌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 덕분에 어린 시절 재밌었대요. 이것저것 자유로웠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틈새로 일찍이라는 게 또 함정이긴 하지만 이것도 조기 독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독서를 잘 재밌게 틀을 잡아 놓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른 독서를 하고 학원으로 나가든 아니면 독서를 좀 더 연장해서 저처럼 하든 어쨌든 조금 더 놀 수 있는 시간을 줬고 재미있게 보냈고 느슨하게 여유있게 보냈다는 면에서 사교육으로만 꽉 채운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확신이 들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린 게 제 책입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에 보면 제가 지금 수많은 아이들과 어머님을 만났지만 우리 아이를 엄청 세게 꾸중했더니 말 듣더라 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따지보면 꾸중은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꾸중과 걱정이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하고 있는 걱정은 아이도 하고 있거든요. 그 걱정을 크게 소리내서 말한다고 한들 상황을 악화시키고 하기 싫은 마음만 더 커지게 만들고 관계만 악화되지 상황을 호전시키지 않거든요. 그걸 계속 하고 있다면 엄마가 하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더 문제인지 하지 않아야 될 꾸중을 계속하고 있는 엄마가 문제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꾸중 때문에 아이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차라리 비슷한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어렵지만 침묵을 선택하고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격앙된 게 가라앉을 때까지 있다가 정리된 말로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꾸중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아이들의 표정은 무기력하고 화가 나 있어요. 뭔가를 집중을 하려면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게 목표가 생기고 이래야지 집중이 되는데 막 들뜬 상태에서는 학원을 와도 부모님한테 혼나고 온 상태에 그날은 집중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매일 혼내고 있다. 그거는 나는 우리 아이를 공부 못하게 나서서 하고 있다. 근데 결과는 잘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꾸중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거를 알고 계시고 자주 꾸중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방법은 안 통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질문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을 가기 싫다고 그래요. 싫다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래서 왜 싫다고 하던가요? 그럼 몰라요. 아니 그럼 지금 안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싫어? 그 학원이 왜 싫니? 그러면 그 반에 친구 있는데 걔 엄청 잘난 척 하거든요. 걔가 있어서 싫어요. 그럼 나도 싫을 것 같거든요. 그 마음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러면 다른 학원으로 옮겨줄까? 아니면 잠시 쉴까?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 학원을 안 간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다 그만둬. 그래서 대화가 엉뚱한 대로 흐르고 아이 마음으로 초점을 안 맞춰줘요. 그러니까 아이 말은 그 한마디만 질문을 해서 그걸 해결해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꾸중은 정리되지 않은 엄마의 그 불안이나 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자기 배설을 위한 활동이지 아이를 위한 활동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이제 각 가정마다 있는 아이들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똑같잖아요. 근데 너무 공부하면서 점수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정서적인 부분이 너무 간과가 돼요. 그 부분이 간과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후회하세요. 지금은 제가 후회하는 모두의 어머니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막 잔소리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문제가 있으면 잔소리하는 거를 입력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세대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 못하면 아이들이 금방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때 잔소리를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들었던 방식대로. 그리고 더 심하면 알려주지도 않고 자꾸 이제 부모랑 멀어져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꾸 또 간섭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자. 그게 공부가 됐든 독서가 됐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주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이 아이들의 정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는 사람이 부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부도 좋지만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은 부모와 놀았던 기억 때문에 어린 시절이 너무 가보고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영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놀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는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는 시험을 보고 온 날조차도 빨리 공부하러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공부하는 기계인 것 같은,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인데, 극단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도 그런 부모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을 거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어린 시절은 반드시 부모님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